스노보드는 스키에 비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스포츠입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의 한국스키 100년 역사 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스키장이 1926년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스노보드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60년대이니 약 40년 정도 앞선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노보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로 유명한 번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We Ride를 통해 스노보드의 역사를 알아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스노보드는 최근 한국에서도 여름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서핑에서 시작했습니다. 서핑은 고대 페루에서 어부들이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서기 400년경에는 폴리네시아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보딩 스포츠는 서핑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노보드가 등장한 1960년대 미국은 격변과 저항의 시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고 전쟁 전후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통적인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는 반문화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히피 문화는 자유와 반항을 외치며 음악,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핑 문화가 각광받았고 서핑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서핑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였습니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입니다. 파도가 없는 도심의 서퍼들은 바퀴 달린 보드를 타고 자신들의 저항정신과 자유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가 새로운 형태의 보딩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살고 있던 셔먼 포펜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5년 12월 25일 셔먼 포펜은 딸을 위해 눈에서도 서핑처럼 탈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스키를 하나로 묶어 보드를 제작했고 이 장난감은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보드에 스너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후 포펜은 스너퍼를 정식으로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스노보드의 첫 번째 형태가 되었습니다. 스너퍼는 마치 겨울에 타는 스케이트보드와 같았고 서핑과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던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초기의 스너퍼는 지금의 스노보드와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드 앞에는 수상스키처럼 잡고 타는 줄이 달려 있었고 스케이트보드처럼 발을 고정하지 않은 채 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스노보드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두 인물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이크 버튼 카펜터입니다. 스노보드를 조금 타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브랜드 버튼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버튼은 스너퍼를 타던 어린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스너퍼를 10년 동안 타왔지만 아무도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답답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버튼은 기존보다 넓고 큰 보드를 만들었고 자전거 타이어 튜브를 활용해 지금의 바인딩과 유사한 스트랩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수상 스키처럼 줄을 잡고 타던 스너퍼에서 줄을 제거하면서 현대적인 스노우보드의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했죠. 톰 심즈는 제이크 버튼과 대척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둘은 성장 배경부터 달랐습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의 만남이었죠. 버튼은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대를 졸업하고 투자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스키라는 스포츠는 부유층만 즐길 수 있는 소위 귀족 스포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스키장을 다닐 정도로 형편이 좋았습니다. 반면 톰 심스는 뉴저지 헤든필드에서 태어나 매일 서핑을 하고 파도가 안 좋을 때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셔먼 포펜의 스너퍼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시절 스스로 스키보드라고 이름 붙인 짧은 나무보드를 직접 제작해 탈 정도로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심스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스노보드와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보드, 웨이크보드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름과 겨울 모두 보드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추구했던 그는 1975년 세계 스케이트보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고 이듬해인 1976년 심스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심스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이후 본파이어를 창립한 업계 베테랑 브래드 스튜어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톰 심스가 스노보딩을 발명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스노보드라는 인간형을 창조했다고는 항상 믿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81년 콜로라도 쿠퍼힐에서 열린 첫 공식 스노보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제이크 버튼과 톰 심스, 그리고 동부와 서부 두 지역 사이에 라이벌 구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대회가 끝난 후 몇 년간 둘의 경쟁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노보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키에 적용되던 기술들이 스노보드에 도입되었고 데크는 더욱 단단하고 안전한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바인딩 또한 처음과 달리 발목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 추가되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보드의 형태로 발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스키장이 스노보드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스키장 리프트권 가격은 약 $40 정도로 꽤나 비싼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키는 부유한 중산층, 기성세대가 즐기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질서한 스노보더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를 타고 눈 덮인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접 걸어서 산을 오르며 보드를 탔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그 당시 스노보드 씬은 펑크에 미쳐 있었습니다. 펑크 노래가 유행하고 그들의 패션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처럼 입고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파티 역시 끊이질 않았고 그 열기도 식을 줄 몰랐죠.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기성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톰 심스는 친구인 마이크 챈트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숲속에 눈으로 이루어진 쿼터 파이프를 찾았어. 알고 보니 그곳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에 불도저가 쓰레기를 덮기 위해 땅을 퍼낸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대한 눈벽이 생겼던 것이었죠. 심스는 이걸 보고 바로 스케이트보드 램프를 떠올립니다. 심스는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선 훗날 심스팀의 라이더가 되는 테리 키드웰, 숀 파머, 키스 카멜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트릭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스는 확신했습니다. 눈 위에서도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겠다. 이곳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하프파이프였습니다. 하프파이프의 등장은 프리스타일 스노보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스노보드 역사에서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하프파이프는 정식 대회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스노보드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게 됩니다. 최초의 하프파이프 대회가 등장하자 하프파이프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케이트보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하프파이프에 빠르게 적응했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제이크 버튼을 제외하고 말이죠. 버튼에게 스노보드는 여전히 레이싱이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하프파이프는 진짜 스노보딩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 당시에는 레이싱 경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스노보드가 지금처럼 잘 회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버튼과 그의 팀은 하프파이프 경기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심스는 이를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버튼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죠. 심스에게 경쟁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노보드라는 스포츠의 성장과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심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수들로부터 나왔어. 내가 이 스포츠가 알파인이 될 거야, 프리스타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언제나 선수들이 주도해온 것이지. 버튼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하프파이프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버튼도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버튼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에게도 하프파이프를 대표할 스타 선수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스노보드의 슈퍼스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의 프로 스노보더라고도 불리는 크레이그 켈리입니다. 그 시절 프로 스노보더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스타일뿐만 아니라 라이딩 실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두 종목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애틀에서 첫 우승을 거머쥔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콜로라도에서 첫 세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이후 심스 팀에 합류했고 그는 탁월한 보드 스킬과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라이딩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크레이그의 인기는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시 프루트 광고에서는 이전 모델과 비교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크레이그 켈리를 보며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노우보드도 돈이 된다. 처음에는 아무도 스노보드를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크레이그 켈리가 처음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상금은 겨우 $5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노보드는 거대한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심스 팀에서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고 있던 크레이그 켈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가 점점 팀 내에서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스는 이미 완성형 선수였던 크레이그 켈리보다는 더 어린 선수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켈리와 했던 약속들은 지키지 않았고 장비 역시 새로운 모델을 지급하는 대신 오래된 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언해피 뉴스가 떴던 것이죠. 이 틈을 버튼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버튼은 크레이그에게 접근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크레이그를 버튼 팀으로 영입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스노보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후 심스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 년 후 파산하고 맙니다. 반면 버튼은 스노보드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며 독보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스키 리조트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스노보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반항적인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스노보드는 침체된 스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스노보딩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소외받던 여성들도 점차 자신만의 스노보드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노보딩은 더 이상 단순한 하위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주류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노보드는 먼 나라 대한민국의 스키장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스노보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노보드를 단순한 스포츠로 여기지 않았던 스노보더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노보드의 탄생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진 않지만 다큐멘터리에서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의 스노보드 정식 채택 과정, 그리고 스노보드의 새로운 스타 쇼나이트와 케빈 피어스의 이야기까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We Ride 풀버전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드에 대한 모든 스토리보드였습니다.